태국과 캄보디아 간의 국경 충돌이 장기화되면서 전장의 역학관계가 점차 명확한 방향으로 기울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가장 눈에 띄는 사실은 캄보디아군 지도부가 스스로 전장에서의 고립을 심화시키는 일련의 선택을 거듭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수의 외신 분석가들 또한 이번 분쟁이 예상보다 빠르게 악화된 주요 원인을 캄보디아 군부의 전술적, 전략적 오판에서 찾고 있습니다. 전황의 전개를 면밀히 추적해보면 이러한 일련의 실책들이 얼마나 위험하고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지 그 흐름을 통해 명백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우선 캄보디아군 지도부는 자신들의 전력이 상대적으로 열세하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장을 불필요하게 확대하는 전략을 선택하는 심각한 오류를 범했습니다. 태국의 압도적인 공군력과 정교한 포병 화력이 우세한 상황에서 전선을 넓히는 것은 필요한 병력과 보급 부담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는 전력 격차가 존재하는 군대로서는 절대로 감행해서는 안 될 위험천만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캄보디아 지도부는 전장 범위를 무모하게 확장하며 오히려 자신들의 지휘 및 통제 범위를 넘어선 혼란스러운 상황을 자초했습니다. 그 결과 태국군이 특정 지역을 점령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다시 빼앗기는 등 전장 전반에 걸쳐 통제 불능에 가까운 혼란이 반복되는 불안정한 전장 구조가 형성되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 실수는 캄보디아군이 야간 침투 작전을 과도하게 확대 적용했다는 점입니다. 야간 기습 작전은 제한된 병력으로도 상당한 전술적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으나 이는 반드시 정확한 군사 목표를 타격할 때에만 그 효과가 발휘됩니다. 그러나 캄보디아군의 야간 침투는 군사기지뿐만 아니라 민간인 거주 지역과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원 인근까지 무분별하게 포함하며 이는 불필요한 외교적, 국제적 위험을 스스로 감수하는 행위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실질적인 전술적 성과를 거두기보다는 국제사회의 비난과 전범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는 전황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이끌기는커녕 국제사회의 경계와 부정적인 시선을 캄보디아 쪽으로 돌려놓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전장에서 가장 강력하게 금기시되는 행위 중 하나인 문화재 및 종교시설에 대한 공격을 감행한 것입니다. 타크라베이 사원이 피해를 입은 사건은 즉시 외신 헤드라인을 장식하며 전 세계로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이 사건은 태국이 국제 외교적 우위를 확고히 다질 수 있는 결정적인 명분과 계기를 제공했습니다. 종교시설이나 문화재가 공격으로 인해 피해를 입을 경우 국제사회는 대부분 그 책임을 공격자에게 돌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캄보디아 지도부의 이러한 선택은 순수한 군사적 의미를 넘어 국제 여론전쟁에서 스스로에게 자해에 가까운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는 행위가 되었습니다. 네 번째 실수는 캄보디아군의 전술 운용 방식에서 나타나는 근본적인 문제점으로 서로 충돌하는 요소들을 동시에 사용함으로써 지휘체계에 극심한 혼란을 초래했다는 점입니다. 기습작전, 산악회피 전술, 전초기지 점령, 장거리 폭격 등은 각각의 특성을 고려하여 단독으로 또는 명확한 전략적 연계하에 사용되어야 그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그러나 캄보디아 지도부는 이러한 전술들을 명확한 전략적 연계나 우선순위 설정 없이 무분별하게 혼합하여 운영했습니다. 예를 들어 기습작전이 음과 신속한 기동성을 핵심 전제로 한다면 장거리 폭격은 고정된 포대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므로 이 두 전술은 본질적으로 서로 상쇄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비효율적인 방식은 결국 캄보디아 군 내부의 지휘 혼란을 가중시켰고 태국과 주요 마을들을 빠르게 되찾으며 전장의 주도권을 완전히 장악하는 결정적인 빌미를 제공했습니다. 다섯 번째 실수는 경제적 파급력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캄보디아군이 공격 대상을 민간 지역까지 넓히면서 태국 북동부의 주요 상업 통로와 물류 도로까지 위협하게 되자 해당 지역의 기업들이 연쇄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피해는 태국뿐만 아니라 국제사회가 분쟁에 개입하고 중재할 명분을 더욱 강화하는 결과를 낳았으며 분쟁을 단순한 군사적 대결이 아니라 경제와 외교가 복잡하게 얽힌 다면적인 국면으로 변화시키는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경제적 지속성을 고려하지 않은 군사작전은 그 성공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지는데 캄보디아 지도부는 이처럼 중요한 요소를 전혀 계산에 넣지 못하는 전략적 무지를 드러냈습니다. 마지막으로 캄보디아 지도부는 태국 공군의 압도적인 우위를 끝까지 인정하지 않은 채 구시대적인 지상고수 전략을 고집했습니다. 태국의 F-16 전투기는 하루 10회 이상 출격이 가능하며 정밀 유도 폭탄의 명중률 역시 매우 높은 수준을 자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캄보디아군은 고지를 점령하고 진지를 구축하는 방식으로 태국 공군에 맞서려 했으며 이는 매번 태국의 정밀 공습에 의해 무너지는 반복된 실패로 이어졌습니다. 현대전에서 제공권 장악은 전장 지배의 핵심적인 요소인데 이를 간과한 캄보디아 지도부의 오판이 결국 치명적인 약점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이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분석해보면 결국 전쟁을 불필요하게 악화시킨 근본적인 원인은 캄보디아 군 지도부의 전략적 분석 능력 부족과 연이은 판단 오류에 있었습니다. 전력 격차를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확정 결정, 야간 기습 작전의 오남용, 종교 시설 공격이라는 외교적 자폭행위, 서로 충돌하는 전술의 비효율적 운영, 경제적 파급 효과에 대한 이해 부족, 그리고 태국 공군력에 대한 과소평가 등 이 6가지 치명적인 실수는 단순한 전투의 승패를 넘어 분쟁의 성격 자체를 부정적으로 변화시킨 캄보디아군을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 전쟁에서 캄보디아가 고전하는 이유는 화력이나 병력의 절대적 부족 때문이 아니라 지도부의 전략적 판단력 부족이라는 더욱 근본적인 문제에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2025년 12월 11일 캄보디아 뉴스 영상의 한 장면입니다.
새벽 뉴스 화면에 태국 공군 F-16U 전투기가 캄보디아 국경 지역으로 접근하는 영상이 포착되던 순간 해외 군사 전문지들은 이 장면을 단순한 동남아 변방의 작은 분쟁이 아니라 미국과 중국이 뒤에서 치열한 줄다리기를 벌이는 대리전의 시험대라고 규정했습니다. 미국의 군사 전문 매체인 월즈는 태국 공군이 운영하는 F-16U 전투기 전력 50대 가운데 상당수가 국경 800km가 넘는 분쟁선 여러 구간에 분산, 배치되었으며 이번 공습은 그중 일부가 캄보디아 군 포병 진지를 정밀 타격한 구체적인 사례라고 심층적으로 분석했습니다. 특히 워조는 태국 국방부가 캄보디아 측에 배치된 중국제 장거리 다연장 로켓 PHL-36기를 지목하며 이들 발사대가 공항과 국경병원까지 동시에 위협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밝힌 대목을 특별히 강조했습니다. 이 한 줄의 언급 때문에 이번 충돌은 단순한 국경 분쟁을 넘어 중국제 로켓과 미국제 전투기의 성능, 그리고 각국의 전장 운영 철학까지 검증하는 중요한 무대가 되어버렸다는 평가가 뒤따랐습니다. 미국 통신사 로이터는 이 국경 전투를 소개하면서 더욱 노골적인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로이터는 태국과 캄보디아가 서로 민간인을 겨냥했다고 비난하는 가운데 국경 817km 전역에 걸쳐 106개 축선에서 BM-11과 중국제 로켓, 전차, 무장 드론, 그리고 F-16 전투기가 동시에 충돌하는 양상으로 분쟁이 확대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사흘 만에 캄보디아 쪽 민간인 9명과 영아 1명을 포함한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으며 태국군에서도 전사자와 부상자가 속출했다고 전했습니다. 여기에 양측에서 국경 인근 주민 수십만 명을 피난 보내면서 이미 30만 명 이상이 집을 떠난 상태라는 구체적인 수치까지 제시했습니다. 로이터는 이 분쟁을 로켓과 전투기, 드론이 뒤얽힌 현대전 교과서와 같은 충돌이라고 정의하며 그 복합성과 위험성을 강조했습니다. 한국 시청자 입장에서 더 눈에 띄는 대목은 이 전장이 이제 우리 일상과도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다는 현실입니다. 외교부는 12월 11일 태국과 캄보디아 국경에서 50km 이내 전 지역에 대해 여행경보 3단계인 철수 권고를 발령하면서 이미 그 지역에 머무는 우리 국민에게 즉시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하라고 공식적으로 통보했습니다. 정부 문서에는 이름까지 구체적으로 명시된 태국 국경 인근 사계주와 캄보디아의 포이펫, 프레아 비에아 주변이 붉은색 표시로 바뀌어 있습니다. 이 지도는 한국 정부가 이 갈등을 단순한 남의 나라 소식이 아니라 자국민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하는 직접적인 위협으로 판단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됩니다. 국내 언론 가운데 일부는 이번 사태에 반세기 동안 축적된 무기 경쟁 구도를 정면으로 지목했습니다. 서울의 한 매체는 7일 시작된 30분짜리 총격전이 사실상 중국산 장거리 로켓포 PHL-3을 둘러싼 공방으로 번졌으며 미국의 군사 원조를 받는 태국과 중국제 포병 전력을 기반으로 하는 캄보디아의 대리 구도가 뚜렷하게 드러났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기사에서는 태국이 로켓 발사 원점을 선제적으로 제거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F-16 공습을 승인했고, 캄보디아는 자국 화력의 상당 부분을 담당하는 중국제 로켓이 무력화될 경우 국경선 방어체계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대응 수위를 급격히 높였다고 전했습니다. 여기에 미국 국내 정치 변수까지 복잡하게 끼어들었습니다. 로이터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집회장에서 자신이 올해 여름 양국의 5일간 교전을 전화 한 통으로 멈췄다고 자랑하며 다시 두 나라 정상과 통화해 전쟁을 멈추겠다고 발언한 장면을 따로 전했습니다. 그러나 태국 총리는 외부 지도자가 마음먹은 대로 전화를 걸어 해결할 수 있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며 중재가 필요하다면 정식 절차와 의제가 먼저 합의되어야 한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이 구도는 한국 입장에서는 매우 익숙하게 느껴지는 그림입니다. 미국이 동맹국을 통해 제공하는 고급 전투기와 압도적인 공중 전력이 한쪽 날개에 서 있고, 중국이 상대편에 장거리 로켓과 포병 체계를 공급하는 구조, 그리고 그 사이에서 민간인 수십만 명이 국경에서 50km 이상 떨어진 지역까지 쫓겨가는 참혹한 난민 상황이 겹쳐지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전장이 더 이상 뉴스 속 지명에 머물러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같은 동남아 시장에서 우리의 K9 자주포와 천무, FA-50 같은 첨단 무기 체계가 이미 실전 운영 중이거나 수출되고 있으며, 우리가 파는 무기와 경쟁하는 중국 장비가 실제 전장에서 어떤 결과를 내는지, 미국이 동맹국 공군력 사용을 어디까지 용인하는지, 그리고 그 모든 상황 한가운데서 한국이 어떤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하는지가 이번 사태 속에 고스란히 녹아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번 영상에서 보신 태국과 캄보디아의 무력 충돌은 한국 방산산업과 외교 전략을 시험하는 중요한 시험장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외신이 정리한 전장 데이터와 국내 보도를 기반으로 이 분쟁이 정확히 어떤 성격의 전쟁인지, 그리고 왜 중국제 로켓과 미국제 전투기라는 조합이 결국 한국의 선택과 직결되는지 차근차근 깊이 있게 풀어보겠습니다. 태국과 캄보디아의 이번 충돌이 갑자기 전선 전체로 확전된 근본적인 이유는 양국 간의 전력 격차가 비교 대상조차 되지 않을 만큼 현격하게 벌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현장에서 확인된 장갑차 이동 속도, 포병 사거리, 공군 출격 횟수, 그리고 야간 작전 투입률 같은 핵심 전장 데이터만을 분석해보더라도 이 싸움이 어느 방향으로 흘러갈지는 이미 명확하게 답이 나와 있습니다. 태국군이 캄보디아 국경에 투입한 스트라이커 화력 지원 장갑차 여단 규모는 대략 90대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실제 태국 육군이 보유한 M1126 스트라이커와 M113 계열의 구형 장갑차는 총 130여 대에 달하는데, 그중 최소 절반이 국경 북부와 서부로 신속하게 이동한 사실이 영상으로 명확히 확인되었습니다. 스트라이커 장갑차의 최고 속도는 시속 97km에 달하며 주간 작전 반경은 약 500km입니다. 이러한 성능은 국경선 817km를 여러 축선으로 동시에 압박하기에 충분한 기동력과 작전 범위를 제공합니다.
반면 캄보디아가 정면에 내세운 전차 전력은 거의 박물관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력 전차인 T-55는 1960년대 모델로 장갑 관통력이 195mm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더욱이 사격 통제 장치는 열상 장비조차 없는 구형이라 시야가 1km만 넘어가도 실질적인 전투력을 상실하는 심각한 한계를 지닙니다. 이러한 구형 전력을 태국군의 열상 조준경이 장착된 M60 패튼 전차의 3세대 전차포인 105와 비교하면 그 장갑 관통력이 350mm에 달하는 점을 고려할 때 전투 결과는 불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포병 화력에서도 극적인 차이가 드러납니다. 태국 왕실군 제2포병연대가 운영 중인 M198 155mm 복사포의 최대 사거리는 22km에 달하며 로켓 추진 장약을 사용하면 30km까지 사거리가 늘어납니다. 전체 보유 수량은 90문가량으로 추정되는데 이번 국경 투입 규모는 24문에서 30문 수준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반면 캄보디아가 배치한 BM-11 다연장 로켓은 사거리 20km, 판두 중량 20kg로 파괴력은 있으나 정확도가 현저히 떨어지고 재장전 속도가 느려 포병전에서 생존하기 어렵다는 치명적인 약점을 안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이 공급한 PHL-3 다연장 로켓은 사거리 70km에서 130km에 달하며 판두 중량이 70km에 이르는 강력한 무기이므로 태국 입장에서는 반드시 선제적으로 제거해야 하는 핵심 타격 자산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실제로 태국 공군 F-16기가 초기 공습을 감행한 지역은 바로 이 PHL-3의 예상 이동 경로, 태국군이 공개한 타격 좌표가 국경에서 18km에서 22km 안쪽으로 집중된 것도 이 로켓의 예상 운용 범위에 맞춰 정밀 공격을 감행했기 때문입니다. 태국과 캄보디아의 충돌에서 전장의 승패를 가른 가장 결정적인 요소는 압도적인 제공권과 독보적인 기동 속도였습니다. 태국은 F-16 전투기 52대 중 20대를 개량형으로 운영하며 하루 6회에서 8회씩 연속으로 출격시켰습니다. 이에 반해 전투기 전력이 전무한 캄보디아는 사실상 대응 수단이 전혀 없어 포병 부대를 민간인 거주 지역 근처로 끌어들이는 비정상적인 전술로 버티는 절박한 상황에 몰렸습니다. 태국 공군의 유도 폭탄 명중률은 실전에서도 80%를 넘는 것으로 평가되어 전쟁 초반부터 전장의 균형이 태국 쪽으로 완전히 기울었습니다. 지상전에서도 스트라이커 장갑차 여단은 약 3시간 40분 만에 국경 검문소를 돌파하며 장갑차, 보병, 드론 정찰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현대적인 입체 작전을 완벽하게 펼쳤습니다. 반면 캄보디아의 후퇴 및 역습 전술은 태국군의 열상 장비와 드론 폭격에 의해 효과적으로 제압당했습니다. 해상 작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태국 해군의 고속정과 해병대는 캄보디아 해군